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의 HQ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랑 또 이 봄의 추위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꽃샘 추위라는 말이 달리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경칩을 지나서 춘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지나는 모든 분들이 어깨를 막 움츠리면서 다니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죠. 20여일 남았습니다. 20여일이라고 한다면 3주도 안 남은 거의 그 정도인데요.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처럼요. 하루에 진짜 뉴스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그런 총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저께까지 아마도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은 가슴이 굉장히 조마조마하셨을 겁니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언론들 제목을 보면 제2의 윤한 갈등이냐, 또 대통령실과 당이 힘겨루기냐, 줄다리기냐,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또 일부분은 또 다른 어떤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급격하게 또 국면이 전환되는 그런 와중에서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은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의 오늘의 일면 톱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의 일면 톱은 이겁니다. 전원준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썼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52%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의 가장 큰 핵심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마치 범죄인인 양 가중 세금을 완전 징벌적 세금을 과세를 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해서 매년 공시가격을 문재인 정부가 끌어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금은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거의 비슷하게 되면 지금 한 61%를 더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매년 5월이나 가을 되면 이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 현실화 계획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요, 집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되고, 집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 되고, 집을 사도 세금을 내야 되고,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요, 내각에서든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든 모두 다 서로 강남에서 살고 또는 2주택 가장 핫한 지역의 2주택자로 2주택 이상의 어떤 그런 아파트를 소유한 자도 많고,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이 바로 진보를 운운하는 위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톱이었고요. 오늘의 칼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칼럼은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이 써온 겁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의 해, 민주주의 위협하는 허위 정보라는 제목인데요. 세계가 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올해 1월 달에 대만 선거가 있었죠. 대만 선거가 중국과의 어떤 그런 수교를 더 강화하자는 국민당 쪽이 아니라 민진당, 즉 우리가 따로따로 살아도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민진당 쪽이 또다시 집권을 했습니다. 거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징크스가 한번 깨졌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총선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인도 선거가 있습니다. 인도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인도 선거가 끝나면 11월 달을 거쳐서 바로 11월 5일 미국 선거가 이어집니다. 이제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재대결을 치르지요. 전체 맞아요. 참 러시아도 했죠. 지난 17일 날 차르 사실상의 황제 종신 집권을 하는 그런 이 푸틴이 또다시 당연히 80%가 넘는 득표율로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이런 선거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칼럼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를 인용을 하면서 냉전 종식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민주주의가 도전의 직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뉴욕타임스가 한 말입니다. 많은 국가가 이런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자유롭고 다원적인 사회에 대한 신뢰가 악화돼서 파퓰리스트와 스트롱맨, 대중영합주의자와 독재자들의 호소에 노출될 여지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민주적 통치와 리더십을 훼손하는 허위 정보 유포나 이를 후원하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독재 정부, 권위주의 국가들의 시도가 성공하면 권위주의 성향 지도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게 될 것이다라고 뉴욕타임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이것이지요. 즉 전 세계적으로 퍼퓰리스트들이 집권을 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시진핑도 사실 이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긴 하지만 여러 정파들이 서로 정권을 교체합니다. 무혈로 정권을 교체하죠. 10년의 어떤 주기로 정권을 교체해 왔는데 그 전통을 깬 게 시진핑입니다. 스트롱맨이죠. 독재를 지금 자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푸틴 마찬가지고 바이든의 상대인 트럼프가 또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세계가 예측 가능하지 아니한 방향으로 지금 어떤 정치적인 압박감 또는 외교적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극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또 허위 정보라든지 가짜 뉴스,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획책하고 있는 선거 개입이 바로 그런 가짜 뉴스나 댓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담보로 한 그런 권위주의 정권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막으려면 바로 순조롭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만 한다라고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이 경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였고요. 이제 오늘의 작전 명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작전 명령은 이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이라는 정권, 사실 정권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당, 최악의 정당이죠. 그런데 그 최악의 정당이 점점 더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바로 민주당의 어떤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친북 용공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국회 재입성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천안함 망원 후보자들을 버젓이 지금 국회에 입성시키려고 하는데 바로 그 천안함 망원 후보자들을 우리가 색출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작전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또 화가 나신 분들이 많죠.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5.18과 관련돼서 북한이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개입설이 있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조사하라라는 말만 꺼내도 당장 후보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천안함이 아군의 기뢰에 의해서 침됐다라든지 아니면 자폭했다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잠수함이 그랬다든지 이런 음모론을 펼치는 자들이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는 민주당 진영 속에 있는 자들인데 그런 음모론을 펼친 자들이 또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버젓이 지금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들을 똑똑하게 기억하자라는 뜻에서 제가 작전 명령을 그렇게 내려봤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선원입니다. 인천 부평을에 단수 공천이 됐죠. 이자는 어떤 자냐면 연대 삼민투 위원장을 했고요. 연대 출신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을 해서 형을 받고 출소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갑니다. 그게 어떻게 미국에 비자가 나왔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유학을 하고 외교학을 공부를 한 다음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초빙 연구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이자가 브루킹스 연구원 익명으로 해서 브루킹스 연구원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글을 게재를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이 바로 그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기체 그 선체 결함설부터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남한의 기뢰 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글을 북한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거 봐라 천안함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바로 미국의 싱크탱크까지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당시에 주장을 하게 되는 바로 그 근거를 제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정원 차장을 합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 밑에 3차장 있죠. 1차장, 2차장, 3차장 이게 순입니다. 서열이죠. 이 1차장을 씁니다. 기가 막힙니다. 왜냐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정원에 대북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되고 또 간첩을 수사를 해야 되는 국정원에 보냈단 말입니까? 저는 그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자는 그 후에 이재명에 의해서 영입인자가 됩니다. 참 웃깁니다. 영입이란 건 전혀 다른 분야 또 이 당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자는 훨씬 전부터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럼 뭐 문재인 정권 때 그 국정원 차장을 한 사람이 지금 이재명에 의해서 무슨 영입인자라고 또 왜냐 영입인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수공천으로 내리꽂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속내가 뻔하죠. 이런 자가 바로 또 이 이재명의 피습 사건 때 국정원 출신이 국정원이 개입했다라고 폭로를 하는 아까 음모론을 펼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렇게 혁혁하게 이재명의 공을 세우면서 부평을로 찍어 내려지는 어떤 상황입니다. 자, 박선원만이 아니죠. 이래경 혁신위원장 내정자 기억하시죠? 천안함과 관련해서 뭐 미국의 소행인이 운운했던 자입니다. 그때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그만두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 권칠승이란 자 대변인을 하고 있죠. 경기 화성병입니다. 기억하시죠? 함장 왜 그때 당시에 천안함 함장이 생존했던 전 천안함 함장이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혁신위원장을 내려놔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권칠승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부하를 죽인 사람이 함장입니까? 북한이 죽였죠. 북한이 잠수정을 통해서 어뢰를 쏴갖고 죽였죠. 그런데 주어가 함장이 돼버려요. 이런 자가 어떻게 지금 버젓이 후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장경태 서울 동대문 을입니다. 장경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이라면 경기에 실패하거나 침략당한 책임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케네디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케네디는 2차 대전 때 함장이었습니다. 1943년 때 해군 중위로 어뢰정 PT-109 함장을 맡았습니다.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서요. 이 PT-109 함선의 역할이 뭐냐면 야밤에 일본이 그 보급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보급품을 수송하는 보급선을 옮기는데 그것을 격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열심히 그 교전 중이었는데 바로 그 8월 2일 새벽 2시 15분에 일본의 구축함 아마기리 함이 충각전, 그러니까 충돌 전술, 충각 전술을 합니다. 그래서 구축함이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조그만한 어뢰정에 불과합니다. 충돌을 해서 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명이 실종을 당하고요. 나머지 13명 중에 11명이 10명이 이제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케네디 함장은 남아있는 부상당한 이 장병들을 이끌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끝내 어떤 섬에 무사히 이 10명의 살아있는 생존 장병들을 구출해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그런 이 훈장이 바로 그 모멘텀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케네디는 훈장을 받습니다. 훈장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늘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2차 대전 때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데도 참 많은 어떤 그런 이 공훈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권칠승이나 조상호나 장경태 표현에 의하면 케네디도 사람들 경계근무에 경계에 실패를 한 그런 패장입니까? 케네디도 그러면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훈장을 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해야 됩니까? 무슨 낯짝이냐뇨. 당시에 최 함장은 끝까지 인원 체크를 하면서 자신의 이 옷을 장병들에게 건네주고 끝까지 살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함장으로서 명령 계통을 준수하면서 지휘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그런 이 장병들을 구출해내는데 앞장섰습니다. 당시에 살아남은 장병의 증언이 한겨레 신문에 단독으로 실렸습니다. 함장님이 같이 그러니까 46명의 전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걸 살아남은 장병들이 말렸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말렸다. 그리고 함장님은 끝까지 정말 우리들을 지켜줬다라는 증언이 한겨레 신문에 의해서 당시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최 함장은 그래서 사실상 지휘의 어떤 그런 공로를 케네디와 똑같이 인정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권 후보들은 끝까지 음모론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천안한 막말을 합니다. 막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냐면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북한의 소행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 북한의 어떤 주장을 그대로 몸소 실천하는 그런 자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노종면이라는 자 YTN 노조위원장 출신이죠. 인천 부평갑에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안함 폭침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은 모두 다 가짜 언론이다. 아마 제 기억에 2011년에 자신들이 따로 무슨 조사위를 구성을 해서 밝혔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안함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된 조사위를 통해서 북한의 소행임을 밝혔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어떤 과정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이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음모론을 펼치는 자들이 지금 버젓이 지금 후보로서 등록이 돼 있는데 한 사람 더 나타났죠. 서산태안입니다.
조한기 후보입니다. 이 사람이 2010년도에 SNS를 통해서 천안함의 음모론을 펼쳤죠. 절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그 이듬해 2011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파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한 사람을 단수 추천으로 서선 대안에 넣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5.18 폄훼는 즉각 공천 취소를 하는데 천안함 탈북 막말은 무풍지대다라는 그런 지금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천안함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버젓이 국회에 다시 입성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주장을 제가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천안함과 관련된 오늘의 작전 명령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오늘의 확대경이라는 코너를 제가 신설을 했습니다. 오늘 최근에 벌어진, 오늘 중심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많은 그런 이 소식들, 뉴스들 중에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기사를 찾아서, 뉴스를 찾아서 해설과 함께 좀 분석해 드리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종섭은 돌아오는데 추미애 아들은 어디로 도망갔나입니다. 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이르면 내일 귀국한다고 합니다. 이종섭 지금 호주 대사죠. 이종섭 대사는 사실 뭐 직권남용으로 아마 공수처가 수사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사실 이 기소를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진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국방장관이 최상병을 비롯한 해병대를 어떻게 하라라는 직접적인 어떤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요. 단지 지금 국방장관이 당시 했던 지시는 이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를 이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군과 관련된 그런 이 비위나 혹은 수사는 군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민간 경찰과 검찰에 이첩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한 결과로 경찰에 이첩을 하는데 8명에 대해서 그냥 사단장부터 지휘 계통 쭉 해서 중사까지 8명이 모두 다 지금 혐의가 있다라고 기소해달라라고 이제 경찰에 이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일단 보고가 들어오자 국방장관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냐면 그 이전까지 일단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방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전까지 무슨 사건만 나면 무조건 옷부터 벗게 하는 그런 상황은 너무 패단이다. 어떤 상황이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수사를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자라는 어떤 기저를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사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그 중사까지 우리가 혐의를 부여할 거냐. 왜냐하면 그 중사는 당시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실종자나 혹은 실족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두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 즉 최상병을 구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임무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방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시를 내린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현장에서 안타까워서 동료 장병들을 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까지 그렇게 이첩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전체적으로 8명의 혐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을 보고하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첩을 했거든요. 이 상황이 무슨 직권남용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지금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뭐 소환 제대로 한번 하고, 사실 소환을 한다는 건 어떤 그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라든지 증언들을 다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이제
전 국방장관이가 소환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실력도 솔직히 공수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공수처가 지금까지 제대로 기소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영장 청구를 했는데 전부 다 기각되잖아요. 그럴 실력도 없을 뿐더러 이 사건은 그럴 상황이 아닌 사건이므로 도저히 어떻게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정석 이정석 호주 대사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급히 귀국시키겠다라고 하고 아마 채널A 단독 기소로 내일 이제 돌아옵니다. 민주당은 아마 당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수막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런주섭이니 뭐 도피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것으로서 꽤 오랫동안 뭐 이슈를 주도하려고 했는데 내일 당장 귀국을 하고 또 아마도 이 공수처였던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바로 그러니까 총선 전에 다시 출국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만이 아니라 지금 또 한 가지 사건도 마무리가 됐죠.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사안들이 일단 마무리됨으로써 황상무 수석 얘기입니다. 사의를 표명을 했고 마무리됨으로써 지금 다시 이제 국민의힘은 좀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시자고요. 이종섭 대사가 도망을 갔느냐? 아니잖아요. 대사가 도망을 갑니까? 버젓이 어떤 국가에 지금 임무를 부여받고 가서 공식적인 지금 대사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도망갔다라고 표현하는 이 민주당 진짜 도망간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 도망 다니잖아요. 뭐에 도망 다닙니까? 재판이요. 재판은 어떤 사람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재판은 피고가 피고인석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망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번에도 안 나오면은 무조건 인신구속을 하겠다. 영장을 발부하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추미애 아들입니다. 추미애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혐의 없음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닫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국민의힘이 다시 항고를 했고 서울 고검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재기수사 그 수사를 다시 제대로 하라라고 검찰에 지금 얘기했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다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에 들어가서 관련 증인들은 지금 다시 지금 소환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당사자인 추미애 아들을 불렀으나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다가 지난 12월에 갑작스럽게 출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로 튀었죠. 그 이후에도 사실상 전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어쨌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서 씨에 대해서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추미애는 아니 당당하다 하면서 이게 제2의 검언유착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 아들이 바로 런추 출신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진짜 도망간 사람은 추미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이나 추미애나 자신들이 떳떳하게 그렇다면 재판에 나가고 검찰에 나가고 해야지 아들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석 대사를 도피라니 이런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는 내로남불에 또는 자신들의 어떤 그 티끌을 지금 덮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아들 귀국시켜라라는 주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 사건 자체도. 근데 추미애 아들을 덮어준 사람들, 이성윤 같은 자들이 지금 또 그 대가로 또 이재명도 덮어주고 했던 대가로 지금 또 공천을 받았죠. 어느 쪽이 검찰 독재 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확대경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배분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 조금 들여다볼까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올해부터 그러니까 다음 해죠. 그러니까 올해 치러질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2,000명 정부가 공언했던 대로 2,000명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오늘은 각각 어디에 몇 명씩 증원을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들여다보니까 놀라워요. 전체 2,000명 중에 비수도권 정원을 전체 7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의 어떤 불균형,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머지 30%도 수도권 내에서 서울은 제외합니다. 경인 지역의 신규 정원 30%를 모두 다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늘리는데 경인 지역에 361명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 1,639명을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다는 겁니다. 쭉 보면 전북과 광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북이 115명, 광주가 100명. 쭉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곳 중에 두 곳이 눈에 띄고요. 충북과 충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137명과 211명, 대전도 201명이 많이 늘어났고요. 입학 정원은 가장 많이 늘는 게 이제 충북대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남대나 전북대도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의사들은 뭐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자신들이 이렇게 정부의 그 의대 정원 증원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문재인 정권 시절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도 엄청나게 파업을 했죠. 전공이 전문의 지금과 똑같은 어떤 양상이었습니다. 개원의 중심에 대한의사협회, 인턴 레지던트 중심의 대한전공의협회 등 집단 휴진에 돌입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한 60% 정도 휴진일이 달하자 문재인은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항복선언을 하고 협상을 한 끝에 그대로 그냥 유야무야 정책을 그냥 철회해 버렸죠. 그리고 의사들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정부가 어느 쪽이 더 명분이 있을까요? 명분은 사실은 정부 쪽이 더 전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의대의 정원이 자그마치 30여 년이 넘게 똑같은 정원입니다. 아니 30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냥 의사들의 정원 수를 줄여만 왔다는 거죠. 의약분업도 기억하시죠? 의약분업에 또 의사들이 얼마나 또 반대를 했습니까? 의사도 약을 팔아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을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일단 받아들였죠. 받아들이는 대신 의대 정원을 10% 감축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지요.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에 늘어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후 의약분업을 받아들이는 대신 감축하는 어떤 것을 또 압력을 넣어서 관철시킵니다.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고자
하는 것 이외에 또 있을까요? 의사들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필수 의료 인력, 뭐 흉부외과라든지 또는 뭐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필수 의료 부문에 가지 아니하는 이유가 사람이 적기 때문이 아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가만 높이면 수가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이 수치를 적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필수 의료 분야도 당연히 갈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견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료의 어떤 그 질적인 측면과 또는 균형적인 측면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대 증원이라든지 또는 의료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면할 때는 꼭 똘똘 뭉쳐서 반대만 하고 그러다가 정부가 항복을 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느냐 아무런 그 정책적인 어떤 제한 없이 그냥 자기 밥그릇에 안존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면 밥그릇이 줄어든다. 파이가 줄어든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만 방지하면 나는 내가 먹고 내가 잘 살면 돼. 라는 그런 태도만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지금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는 더 이상 이것을 지켜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사실 어떤 정부도 계속 마찬가지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정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전과 똑같은 어떤 상황으로 계속 묶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의사가. 그대로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이제 곧 접어듭니다. 전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제가 언제나 이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면 그리고 고령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는 놀라는데 당사자만 놀라지 않는 바로 의제가 저출산 초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저출산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이 전부 다 우려와 정말 그 걱정을 해주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또 우리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외면합니다.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로 이제 곧 접어들 겁니다. 여성의 어떤 평균 이 수명이 이제 곧 90세가 될 것이다 라고 뭐 진단하는 그런 분석 리포트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초유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남성보다 여성의 이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의료 인력은 늘어나야만 합니다.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수록, 이 한 사람에 들어가는 어떤 의료 지원이나 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은 의료계만이 아니라 뭐 서울대학교든 뭐 대학교 의대에서 이미 리포트로 다 나와 있었던 어떤 문제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 꼭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욕을 먹더라도 강행을 하겠다. 하고 지금 의료계가 또 파업을 하고 휴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말 이 반발과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흔들리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령화와 관련돼서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라는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고 강행을 한 겁니다. 최근에 기사 중에 좀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뉴스원 기사인데요. 이겁니다. 검찰 내부망에 이플러스라고 있죠. 검사들끼리 올리는 그런 통신망입니다. 여기에 한 검사가 글을 올렸는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검사가 아니고 의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 4회에 합격한 검사라고 합니다. 이 검사가 자신은 또 이제 의사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의대를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기주의를 넘어선 형사적 문제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채훈 서울 북부지검 공판부 검사인데요. 의대 정원관에서 조속히 해결되를 바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의사들의 속칭 밥그릇 싸움에 국가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의사 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놓이는 형국이다라고 하면서 법리적인 어떤 지금 해석도 합니다. 집단적 사직 종용과 이를 거부하는 부당한 압력 행사는 이기주의를 넘어선 형사적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검사는 2,000명은 갑작스럽다. 그러니까 뭐 1,800명 정도가 어떠냐. 그런데 1,800명이나 2,000명이나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더 해야 되는데도 지금 못하고 2,000명으로 하는 어떤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 의사 출신 검사도 역시 지금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의제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를 한 이후에 여러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좀 지켜봤습니다. 일단 지방에서 굉장히 환영을 많이 합니다. 지방의 시민단체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호남 쪽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남 쪽으로 가서 의대 신설과 관련돼서 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좋은 어떤 그런 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 또 충청 쪽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찌됐든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환영합니다. 무조건 이것은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들의 증언은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30년 동안을 사실은 기다려왔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았죠.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나 또는 뭐 그 댓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의사들과 물밑 협상을 다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사 정원을 조금 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뭐 500명 선이나 혹은 1,000명 선에서 양보를 해서 그 선으로 이제 설득을 해서 일단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또 이준석이 깐죽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맨날 약속대로는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과 이미 물밑 협상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약 한 뭐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증언하는 선에서 다 이제 이 협상을 끝냈고, 자, 국민의힘의 정당이 그거를 주장하는 걸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치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이준석은 참 약속 대련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아무튼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거 아닌 거 다 이제 드러났잖아요. 뭐 의사들은 지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한 정부는 처음 만났고요. 끝까지 자신들이 저항하겠다고는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의사협회 갤러리도 들어가 보고 의사들의 어떤 움직임도 봤는데 상당히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뚝심,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이 지금 어느 정도 또 좋은 결과, 그러니까 의료 복지와 그다음에 의료 개혁과 그다음에 균형, 그러니까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그런 그 의료계 발전을 위한 이번 초석이 그야말로 30년 만에 다져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대 정원 발표에 어쨌든 민심이 출렁거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꼭 총선용이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총선이든 아니든 어쨌든 뭐 4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모습 그게 또 선거에 저는 선순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보충해서 그 비례대표의 그런 논란들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례대표 논란은 사실 각 정당이 다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어떤 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냐 하면 어떠한 정당이든 사실 각 그 정파들이 있습니다. 뭐 개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은 꼭 해줘, 이 사람은 좀 해줘 라는 그런 그 청탁이 꼭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에서 정말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 당에서 어려운 일을 맡은 당뇨들, 당직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또 배려해온 전통은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나도 하나의 어떤 그런 내가 생각하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구나라는 의욕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집권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준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는 게 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는 사실 한 22위권에 들어가야만 어느 정도는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년 전을 돌아보면 미래통합당이죠.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 정당이 바로 미래한국당인데 미래한국당이 33.82%인가의 득표율로 소수점 이하는 약간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런 득표율로 17명의 그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제명을 당한다거나 또는 어떤 이 뭐 병이라거나 이런 것으로서 의원직을 그만두어야 될 때 후순위가 이제 생기면서 한 20위까지 뭐 안정적이다 또는 20위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20석입니다. 그러면 그 20석을 정말 디테일하게 조율을 해내야 됩니다. 그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당의 정책, 새로운 어떤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을 또 영입해서 순번을 넣어야 됩니다. 또 이 당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부문, 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20위까지 정말 힘듭니다. 그런 힘든 속에서 조율 과정에서 사실상 그야말로 무던하게 다시 이야기하고 하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기를 봅시다. 뭐죠? 개혁신당을 봅시다. 개혁신당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발표를 하자마자 김철근 사무총장,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정무실장을 했던 국민의힘에서 김철근 사무총장이 오늘 사무총장을 그만두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문자를 올리고 사퇴를 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비례대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명으로 보이고요.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바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도부가 비례대표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양향자 의원이 반발을 합니다. 양향자 의원은 자신이 미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계에 배려를 해주기로 했었다. 이준석과 합당을 할 때 처음에 합당을 했다. 한국의 힘 합당을 할 때 어쨌든 우리 둘이 같이 일치하는 점이 바로 과학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준석도 양향자의 과학과 관련된 그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마치 코드인 것처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양향자는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무도 배려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한 사람 옥시를 가진 여성이죠. 이 사람이 원래 이준석을 굉장히 비판을 하다가 비례 순번과 관련돼서 자신이 직접 비례를 지원하게 되자 반성문을 쓰죠. 이준석에 대해서 내가 뭐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사과를 한다. 그런데 비례 순번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또 충격이었나 봅니다. 지금 그런 또 SNS에 또 글을 올렸는데 이쪽 개혁신당 역시 시끄럽습니다. 또 시끄러울 때가 민주당이죠. 아직 뭐 구체적으로 부딪힘은 없지만 민주당 내 이번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도 순위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순위가 결정이 되고 또 334라고 얘기하는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뭐 시민회의나 이런 쪽에 334의 약속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도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조국혁신당이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인 때도 있고 10% 중반대인 때도 있습니다. 20%대만 되더라도 거의 9명 정도를 지금 예상할 수 있고요. 15%대만 하더라도 27, 20세니까 약 한 6명, 7명 정도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도 한 20위권이 안정적이라고 얘기한다면 9명만 하더라도 11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11명의 뭐 진보당 주고 시민회의 주고 그러면 몇 명 남습니까? 334니까 1명 남습니다. 1명 민주당 의원 꼴랑 1명을 민주당에서 영입한 사람을 집어넣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도 조국혁신당의 이 지지율에 따라서 334의 법칙을 깨자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아예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거나 혹은 이 비례 순번 워낙에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는 변수 때문에 비례 순번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당도 역시 굉장히 시끄럽겠죠. 어느 정당이 먼저 비례의 잡음을 완화시키고 연착륙시키고 바로 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선거 전에 돌입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내일하고 모레까지가 마지막 비례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까지 어느 당이 먼저 안정적인 어떤 그런 페이스로 접어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일 것 같습니다. 이철규 공관위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지금 추천한 건 맞고, 근데 자신은 공관위원장이었고, 또 인재영입위원장, 공관위원장이 아니죠. 인재영입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또 공관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추천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앞에 놓으면 그건 사천인가요? 자신은 공천이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비대위원장과 지금 선대위원장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율하고 추천 단계에서 일단 끝내는 것이 자신의 어떤 권한 아닌가요? 자신은 공관위원인데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무조건 돼야만 하는 것이 공관위원의 어떤 권력인가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철규 공관위원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었겠죠.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타당한 이유 한 300개가 모여서 그 이유들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바로 비례 순번 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추천하는 것만 무조건 옳고 관철해야만 한다라는 것도 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철규 위원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이 순간에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비대위원장인 사천이고 자신은 공천이다라고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율을 한다면
사실 조율하는 순간에서 끝냈어야 됐고요. 이의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면 사실 물밑에서 비대위원장에게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뭐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모든 문제들, 뭐 황상무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종석 이종석 현 호주 대사 문제라든지 또는 의료 대란과 관련된 의료 개혁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오늘 한꺼번에 안정적인 어떤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오게티처럼 자신이 등장을 해서 장황하게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무조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리, 또 그 태도는 글쎄요, 이철규 위원이 과연 옳았을까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내일이면 이 문제도 저는 어느 정도는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딱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일과 모레가 비례대표의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그런 그 등록일입니다. 일단 호남 배려 문제나 뭐 당직자 배려 문제, 이 문제들은 순번과 관련된 문제예요. 순번을 앞으로 땡기는 문제입니다. 순번 조정은 언제든지 사실 해왔거든요. 발표를 한 이후에도 등록 이전까지 순번과 관련된 협의는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호남 배려와 관련돼서 사실 무조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뭐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도 밝혔지만 3번, 8번, 11번, 15번 번호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앞순위에서 4사람이 호남 출신인 건 부인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호남에 적을 두고 당직으로서 또 이제 호남의 어떤 그런 그 시당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해달라. 이건 전 뭐 가능하다고 보니까 순번과 관련돼서 빨리 조정을 해서 발표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 거의 끝났고요. 제가 클로징 하기 전에, 아이고, 저 오늘 땀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사실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방송 활동을 했는데, 오늘 소개할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지켜보시는데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땀복입니다. 땀복 아시죠? 왜 운동을 하는데 사실 이 땀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땀을 어떻게 이 옷이 그것을 나한테 굉장히 그 걸림돌로 만들지 않느냐가 이 기능성의 문제, 얼만큼 기능이 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소개하는 제품은 바로 핫슈트 트레이닝 땀복입니다. 다양한 색상이 있고요. 중요한 건 특수 코팅 기법으로 땀과 노폐물 배출에 특화된 다이어트 땀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스포츠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판 기능, 팡팡팡팡 스판 기능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휴대하기가 간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넣어 다닐 수 있게 방수 원단 파우치로 휴대성을 높였습니다. 색깔은 블랙, 네이비, 라벤더, 와인, 옐로우 5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골프나 등산 등 아웃도어 활동에 아주 제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아트몰입니다. 아트몰에서 42,900원 최저가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특가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PD님, 이거 그 기간이 있어요? 일주일입니다. 기간 일주일입니다. 제가 수요일이니까 언제나 좀 불리해요. 제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들어오셔서 아트몰에 들어오시면 이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좀 눈길이 가는 그런 상품들이 많으니까 부담 없이 아트몰에 한번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한번 구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핫슈트 트레이닝 땀복도 특가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3월 20일 이종훈의 HQ 문 닫을 시간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희망 갖는 건 굉장히 활력 있는 그런 삶이겠죠. 자,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거뜬하게 일어나셔서 하루 힘차게 또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종근의 HQ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